아버지, 진짜 다 기부하셨다면서요? 우리 못 가지요. 어떻게 가족한테 상의도 없이 이게 말이 돼요? 엄마 아빠 돈인데 왜 남한테 다 줘요? 나는 무표정하게 두 아이를 마주보았습니다. 기부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지고 들까봐 차라리 낯선 사람들에게 주는 게 속이 편할 것 같더라. 딸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우리도 힘들어요. 그 돈이 있으면 애들 교육비도 쓰고 어차피 가족끼리 돈 도는 거잖아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깁니다. 살아온 시간 내내 자식들 잘 되라고 허리 펼 새 없이 일만 했습니다. 애들은 뭐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고 결혼까지 시켜놓으면 부모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아내랑 둘이 조용히 살 날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늘이 무척 맑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건강검진이 좀 더 필요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MRI며 CT며 온갖 검사, 의사 선생이 조심스레 꺼낸 단어가 암이었지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진행이 빠르다며 서둘러 항암을 시작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저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보다 제가 더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는 눈물을 꾹 삼키더니 웃으며 그러더군요. 암이 사람을 다 데려가진 않아. 나 그냥 조금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할게. 그렇게 아내의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면역 떨어질까 조심하고 구토와 어지러움에 시달리면서도 소리 한 번 크게 안 내던 사람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준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기도 했지만 병원에 항상 모시고 다니고 필요하면 휴가까지 내며 챙겼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군요. 큰며느리도 본업이 있는 사람이건만 틈만 나면 반찬 챙겨주고 간병 도우며 제 눈을 보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곁에 저희가 항상 함께 있을게요. 사실 그땐 기대를 했습니다. 딸도 둘째 아들도 곧 와보겠지.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문자 몇 줄, 전화 몇 통. 죄송해요, 아버지.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아이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회사 일 바쁘다고, 막내딸은 애들이 어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이 있고 우리가 아이 키울 때랑은 또 다르니까. 그런데 항암 2차 들어가고 나서 아내가 두어 번 기절하듯 쓰러지고 밤중에 큰아들이 차 몰고 병원 달리던 날 저는 마음이 꺾였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다는데 그 말이 이렇게 와닿은 적은 처음입니다. 평소엔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던 자식들이 막상 엄마가 아프니 그 마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었습니다. 큰아들, 큰며느리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아내가 버틸 수 있었고 저 또한 그 곁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병상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참 든든하네. 며느리도 말없이 잘하더라. 그 말에 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정말 자식 키운 보람이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암과 싸우는 시간은 제게 있어 자식들과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우리가 뭘 잘못 가르친 건지, 혹은 그냥 세상이 그런 건지,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게 전부였는데 아내가 병원 침대에서 잠든 얼굴을 보며 문득문득 과거가 떠오르더군요. 큰아들은 성실했고
둘째도 대학까지 어찌저찌 졸업시켜놨고 딸은 말도 잘 듣고 애교도 많았지요. 그렇게 나름 다 잘 키웠다 생각했지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줬다 여겼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전부터 알뜰한 성격이었습니다. 일찍 취업해서 저희에게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줬고 결혼하고는 가까운 동네에 살면서 손주들도 자주 보여줬지요. 큰며느리는 과묵하지만 똑부러지는 성격이었고 무뚝뚝한 우리 아들 대신 친정 부모님도 잘 챙기고 나랑 아내한테도 정성껏 대했어요. 반면 둘째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직장도 옮기기 일쑤고 결혼도 허겁지겁했고 그 며느리는 뭐랄까 딱 우리하고는 선을 긋는 사람이었지요. 명절이나 제사에도 늘 일이 있다고 빠지고 올 때도 아이들 핑계 차 막힌다 핑계 뭐 하나 제대로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 딸은 딸이라 그런지 저도 애틋하게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결혼식 때 입던 웨딩드레스 고를 때도 같이 가서 골랐고 사위도 반듯하다 싶어 흐뭇했었지요. 하지만 결혼 후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쩌다 연락 와도 아빠, 돈 좀, 아빠, 이것 좀 부탁해요. 늘 부탁이 먼저였지요. 그런데 내가 대체 뭘 그렇게 못 해줬단 말입니까? 학비도 다 내줬고 결혼자금도 내줄 만큼 내줬습니다. 시골 출신의 기술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지만 자식들 굶기지 않았고 사춘기 때 말 안 들을 때도 꾹 참아가며 키웠습니다. 내가 좀 무뚝뚝하긴 했지요. 잘했다, 칭찬보단 공부 더 열심히 해라, 직장 잘 다녀라 같은 말만 했으니까요. 아내가 항암 3차 들어갈 때쯤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이 반가워 그래도 내 엄마한테 얼굴 좀 보여줘서 다행이다. 했더니 아빠, 큰오빠만 너무 힘든 것 같아서요. 저희도 좀 나눠서 해야죠. 하더군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나눠 하겠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둘째 아들도 찾아와서는 이러더군요. 아버지, 저희도 어머니 간병같이 하려고요. 저희가 모셔서 하려면 아무래도 집이 좀 좁아서 큰 집으로 이사도 해야 할 것 같고 뭐 아버지도 고민 많으시겠지만 저희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엄마 아픈 거 알고도 모른 척하던 애들이 이제 와서 돌보겠다고? 그러면서 슬쩍슬쩍 묻는 겁니다. 아버지, 그 땅 보상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버지, 혹시 어머니 병원비로 대출 같은 건 없으세요? 얼마 전 제 소유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상금이 제법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세금 떼고 나도 몇 억은 좋게 될 금액이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얘들은 돌본다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도 바꿔야 한다며 보상금 일부를 달라고 하고 아직 치료 중인 아내 앞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려면 방도 넓어야 하고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군요. 아빠, 그 땅 이번에 수용되면 꽤 나올 거라던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현금 받고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우리 집도 전세 만기 다 돼 가는데 이참에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새로운 집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이 말들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간병은 큰며느리 혼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같이 살자는 날부터 꺼내는 딸의 속내가 훤히 보였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 병실에 얼굴 내밀며 어머니, 저희가 모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들도 많이 컸고 요즘 애들 할머니랑 살면 정서적으로 좋다 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한테 살짝 따라와서는 이러더군요. 아버지, 그 땅 보상금 혹시 계획 있으세요? 집도 바꿔야 하고 어머니 병원비도 더 들어갈 텐데 뭐 좀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저희 쪽으로 알려주세요. 결국 모시겠다는 말은 보상금 배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은 늘 그럴싸하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건 자식된 도리니까요. 당연히 저희가 할 몫이죠. 형네만 힘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돌아가는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 보상금은 공평하게 나누셔야죠. 공평하게요. 그 말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누가 지금까지 공평하게 했습니까? 간병도 병원비도
다 큰아들 내가 혼자 감당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공평이랍니까? 게다가 어머니 몸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니 딸은 또 이러더군요. 어머니가 좀 편안한 공간에서 지내셔야 하니까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은 집값이 좀 비싸서요. 보상금 일부만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공간 마련해서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네가 어머니 간병 한 번이라도 했니? 항암 치료 한 번 같이 가봤어? 병원비 얼마 들어가는지라도 알아봤니? 딸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사위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나?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다고? 그날 밤 아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프다는데 결국 돈 얘기만 하네. 아내의 항암 치료는 어느덧 5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머리도 빠지고 기력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미소를 주던 사람입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정말 이 모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며느리 얼굴을 보는데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그 조용한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아내 간병을 다 해왔고 큰아들은 야근 마치고 와서 또 병원 가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자식들은 자기 목만 챙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가 났습니다. 큰아들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며느리가 울부짖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그 광경을 보며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큰아들의 빈소 앞에서 나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 세상 누구보다 착했던 우리 아들. 네가 왜 먼저 가야 했니? 며느리는 남편을 떠나 보낸 뒤에도 여전히 아내를 챙기더군요. 자기 남편을 잃은 충격이 제 가시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 애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엔 말 그대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떠난 뒤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앉아있던 그 모습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지요. 그 며칠 후 아내는 병세가 확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식사도 못 넘기고 병원에서는 병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탓이겠지요. 항암도 힘에 부친다며 이제 그만 쉬자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며느리는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 아내를 돌봤습니다. 약도 챙기고 죽도 끓이고 간병인도 없이 밤새 옆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며느리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가끔씩 등만 두드려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큰오빠 장례식 이후 처음 왔습니다. 아빠, 생각 좀 해봤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눈을 깔고 말을 이었습니다. 큰오빠도 없고 언니도 혼자 되셨고 그러니까 제가 모실게요. 아빠도 혼자 힘드실 테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모신다. 그 말 진심이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집 방 하나 비워놨냐? 엄마랑 나 따로 지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냐? 회사 일은 어쩔 거고 아이들 돌보는 건. 딸은 말을 잊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좀 큰 데로 옮겨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어른들 모시고 살려면 전세로는 안 되고 보상금 조금만 주시면 저희가 같이 살 넓은 집 마련할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도 똑같았다는 말이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은 결국 보상금부터 확보하겠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뭘 제일 힘들어하는지 아니? 딸은 조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죄책감에 매일같이 눈물 삼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앞에서 돈 얘기를 하고 같이 살자는 말도 조건부터 다는 게 딸이냐? 딸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그동안 외면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어려웠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가 묵묵히 하는 걸. 이 자식들은 입으로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가 또 열이 올라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야 나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기로요. 며칠 뒤 아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와 불 꺼진 안방을 보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더군요. 침대가 비어있는 그 적막함이 이토록 참기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더군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덮고 아내가 누웠던 자리를 쓰다듬으며 이 세상을 떠난 큰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을 돌보며 울음을 참아가며 간병하던 며느리의 손길도 떠올랐습니다. 그 손길이 자식들이 내뱉은 그 수많은 말보다 더 따뜻하고 진실했지요. 어머니를 돌보느라 자기 몸 하나 못 챙긴 큰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단 한마디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이렇게 평범한 말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는 꺼낸 적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아내 옆을 지켰고 큰아들 빈소 앞에서 흐느껴 울던 그날 이후에도 자기 슬픔은 뒷전으로 하고 제 옆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돈이 가족의 진심을 가르는 거라면 그 진심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날 이후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보상금은 이제 더는 그들에게 남겨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큰아들까지 잃고 난 지금 남은 생을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 진심으로 우리 부부를 지켜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정성으로 우리를 대해준 단 한 사람, 바로 큰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 뜻대로 정리하자고요. 사실 큰 돈도 아닙니다. 요즘 아파트 한 채 사면 남는 게 없는 그저 은퇴한 노인이 조용히 살아가기엔 아깝지 않은 정도의 돈입니다. 그날 큰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상금 전액을 큰며느리 명의로 증여하는 서류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보다 순식간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 금액을 다 저한테 왜?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다. 네 시어머니 간병 자식들도 못한 일을 묵묵히 다 해줬는데 네가 받는 게 맞다. 전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울먹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딨겠니? 가족이라는 이름만 앞세우는 자식들보다 너 하나가 내겐 더 가족 같았다. 그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도리를 다했거든요. 남편 잃은 고통 속에서도 제 아내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받을 자격도 충분한 아이입니다.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아니에요. 이런 큰 돈을 저한테 다 주시면 아버님은 어떻게 사시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이 집 팔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한다. 내 고향, 흙냄새 나는 논밭 옆에서 조용히 네 어머니 생각하며 남은 생을 살 거다. 그럼 아버님은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 도시에서 충분히 오래 살았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이 돈 가지고 멀리 떠나라. 연락처 다 바꾸고 혹시라도 딸이나 둘째 놈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절대 다시 끌려들지 말아라. 너는 이미 충분히 헌신했고 이젠 너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야. 며느리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네 시아버지로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나고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걸 넘긴 다음 날부터 나는 그날을 위한 준비를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집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아내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도 내 손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시려면 저라도 같이 가요. 이제 혼자 계시게 하기 싫어요.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내 남은 길은 나 혼자 걸어야 맞는 길이다. 가끔 우리 안부만 묻고 살자.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어떻게 알았는지 딸과 둘째 아들이 거의 동시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다 기부하셨다면서요? 우리 못가지요. 어떻게 가족한테 상의도 없이 이게 말이 돼요? 엄마 아빠 돈인데 왜 남한테 다 줘요? 나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기부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지고 들까봐 차라리 낯선 사람들에게 주는 게 속이 편할 것 같더라. 딸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우리도 힘들어요. 그 돈이 있으면 애들 교육비도 쓰고 어차피 가족끼리 돈 도는 거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니들, 네 엄마 아플 때 어디 있었니? 너희 형 장례식 치를 때 누가 우리 손 붙잡아줬는데 정작 진짜 가족처럼 곁을 지킨 사람은 니들 형수 하나였다. 둘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형수한테 다 준 거예요? 어차피 형도 없는데 그쪽만 가족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다. 이제 내겐 가족이 없다. 너희도 나도 이제부터는 남이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뒤돌아섰습니다. 더는 설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삿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은 떨어진 내 고향 시골 마을.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던 논두길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지금은 늙고 외로운 남자 하나가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더 이상 울지 말고 이제는 너를 위해 웃으며 살아라. 고요한 저녁, 작은 시골집 마루에 앉아 저무는 햇살을 바라보며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나는 느릿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